딸년만 줄줄이 싸지르는 년은 필요 없다. 당장 나가거라. 산후 사흘째 맨발로 내팽개쳐진 여인. 가슴에는 핏덩이, 양손에는 두 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10년 뒤 조선 최대 상단의 주인방. 벽에는 낡은 베넷저고리, 세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넷저고리 한 벌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핏자국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내 고향 야담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찬바람이 칼끝처럼 볼을 에이던 그의 섣달.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부잣집. 안채의 윗목에서 여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피비린내와 쑥 태운 연기가 뒤엉켜 숨이 막혔고 기름 먹인 장판 위에는 산파가 급히 깔아놓은 집단이 땀과 핏물에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누운 여인의 이름은 순이,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미 7살 난 큰딸 연희와 5살 난 둘째 보미를 낳으며 두 번의 산고를 겪은 몸이었으되 세 번째 아이를 밀어내는 고통은 이전과는 견줄 수 없이 처절하였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순이가 이를 앙다물고 있었고 곁에서 등을 받쳐주는 산파의 팔뚝에는 순이가 꽉 움켜쥔 손가락 자국이 벌겋게 찍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 마루에서 덜덜덜 날카롭게 다리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봉씨였습니다. 봉씨는 두꺼운 솜저고리 위에 모피 더조까지 겹겹이 걸치고도 추위가 아니라 초조함에 이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 도겸이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안채 문을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봉씨가 어금니를 으득하며 내뱉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면 나는 정령전연을 가만두지 않을 터이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봉씨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흡사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목에 칼날을 겨누는 것처럼 차갑고도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안채 문이 열리고 산파가 땀에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파의 입에서 나직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딸입니다. 그 두 글자가 마루 위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굳혀버렸습니다. 봉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더니 두 눈에 시퍼런 핏발이 서서히 번져올랐고 도겸은 팔짱을 풀며 혀를 길게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쩝하고 튕겨나온 얄팍한 소리. 하나가 갓 태어난 아이의 첫 울음보다 먼저 좁은 마루를 가득 메우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순이는 그 바깥의 서슬퍼런 공기를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땀에 젖은 두 팔로 갓 태어난 핏덩이를 가슴 위에 올려 끌어안은 순이의 눈가에는 고통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기가 촉촉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끝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저고리 안자락 깊숙이 접어넣어 두었던 작은 천 뭉치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곱게 개어둔 낡은 베넷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내 아이에게 입혀라 하며 보자기 끝에 몰래 넣어 주었던 그 천은 이미 첫째 연희의 몸을 감쌌고 둘째 보미의 등을 덮었고 이제 세 번째로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3번 빨아 3번 말려 이미 올이 풀리고 색이 바랜 베넷저고리였으되 순이의 손에 닿는 그 감촉은 여전히 친정어머니 손바닥의 온기처럼 뭉클하고도 따스한 것이었습니다. 베넷저고리를 아기에게 입히던 순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내 어미는 내가 세상에 온 것만으로 족하다. 아기의 작은 입술이 꼼지락거리며 어미의 가슴 위에서 젖을 찾아 고개를 돌렸고 그 미세한 움직임의 순이는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기에게 베넷저고리를 입히는 것은 세상에 나온 새 생명을 처음으로 안아주는 어미의 의식이었습니다.
순이에게 이 낡은 천은 비단보다 귀했고 금실보다 단단했으며 세 딸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자 지울 수 없는 사랑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평온은 마루 위에서 이미 도끼를 품고 부풀어 오르던 시어머니 봉 씨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직전의 고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윗목에 누워 있어야 할 순이의 몸 위로 봉 씨가 들이닥쳐 무거운 소미불을 발끝으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퍽 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불이 방바닥 한쪽으로 뭉개져 떨어졌고 갑작스레 드러난 순이의 앙상한 팔과 피가 배어 나온 속치마가 차가운 방공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봉 씨가 허리에 두 손을 박아 짚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씨가 썩은 년. 배 속에 남정네 하나 만들 재간이 없으니 그게 어미라고 할 수 있더냐.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제 셋째마저 딸이라니. 내년은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러 시집온 악귀가 틀림없다.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순이의 가슴팍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이불을 끌어당기려 손을 뻗자 봉 씨가 그 손목을 낚아채어 비틀었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고 순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새어나왔으되 봉 씨는 소나기에 힘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라고 가진 귀한 약재를 먹였건만 결국 딸년만 줄줄이 싸지르다니 하늘이 내린 버린 개치. 봉 씨의 악다구니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리는 동안 방문이 열리며 남편 도겸이 성큼 들어섰습니다. 도겸은 아내의 형편없는 꼴을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은 한때 혼인 첫날 밤 수줍게 마주잡았던 손의 온기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린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순이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올리며 방바닥에서 끌어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마루에서 다시 마당으로 끌려 나온 순이의 무릎이 얼어붙은 대돌에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무릎에서 전해오는 지릿한 통증에 눈앞이 허옇게 번졌으되 순이가 진정으로 공포를 느낀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도겸이 순이를 우물가로 끌고 가더니 두레박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겨울 우물에서 막 퍼올린 물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얼음물이 산후 사흘째에 여린 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콸. 순이의 입에서 숨이 끊길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젖은 저고리가 살갗에 달라붙으며 온몸이 시퍼렇게 질려들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까지 또르르 울렸고 산후의 하혈이 아직 멋지 않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린 핏물이 우물가의 흰 눈 위에 엷은 분홍빛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순이가 추위와 고통의 몸을 웅크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때 안채 처마 밑에서 연희와 보미가 어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7살 연희가 5살 보미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작은 몸으로 동생을 지키려 하였으되 그 어린 눈에도 젖어 들어오는 공포와 참혹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봉 씨가 울고 있는 손녀들을 한번 흘겨보더니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딸년만 줄줄이 싸질러 놓으면 그게 자식이냐? 씨가 썩은 년은 이 집안 귀신도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맨발로 나가 뒤져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겸이 순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소슬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주세요 하고 울부짖자 하인 하나가 안채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포대기째 가져와 순이의 품에 떠넘겼습니다. 이어서 연희와 보미가 맨발로 뛰어나와 어미의 젖은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겸이 소슬대문의 빗장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찢는 눈보라,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삭풍이었습니다. 도겸이 순이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내쳐진 순이의 맨발이 눈 위에 닿는 순간 발바닥에 달라붙는 얼음의 감촉이 온몸의 핏줄을 타고 심장까지 쩍 하고 갈라지듯 파고들었습니다.
쾅. 소슬 대문이 닫혔습니다. 등 뒤의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춘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갓난아이가 차가운 공기에 놀라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연희와 보미가 저고리 양쪽을 붙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내쳐진 내 모녀. 춘희의 맨발 아래로 핏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며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잎 같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핏자국은 순이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소슬대문 안쪽에서 더듬거리는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담장 아랫돌 틈으로 허겁지겁 손이 하나 내밀어졌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게 갈라진 손이 쥐고 있는 것은 주먹밥을 싼 보따리 하나, 그리고 구겨진 천 뭉치 하나였습니다. 부엌대기 춘복이었습니다. 춘복은 이 집안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었으되, 춘희가 시집 온 첫날부터 그 어떤 식구보다 따스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님, 이것이요. 큰마님이 아기한테 입혔던 베넷 저고리를 벗겨서 던지셨는디 제가 주워왔습니다요. 천한 것 입힌 옷은 이 집에 둘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요. 담장 틈 사이로 내밀어진 구겨진 천. 춘희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세 딸 모두 태어나 처음 입었던 친정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바로 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갓난아기의 체온이 남아 있어야 할 그 천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한 구석에 아기의 핏물이 얼룩져 어둠 속에서도 검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춘희가 그 베넷 저고리를 가슴팍에 꽉 눌러 쥐었습니다. 눈보라가 뺨을 후려치고 발밑에 핏자국이 하얗게 얼어붙어가는 그 한복판에서 춘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나지막한 한마디를 밀어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춘복이 담장 틈에 얼굴을 비비대며 울먹였습니다. 마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요. 춘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집을 무단히 나서면 춘복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희가 새 아이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담장 뒤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복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입던 때 묻은 무명치마 바람에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눈 위를 밟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요. 마님이 가시는 데가 제 집이니까요. 춘희가 입을 열어 만류하려 하였으되 춘복은 이미 순이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뒤였습니다. 춘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꽉 담은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만이 짧고 가늘게 새어나갈 뿐이었습니다. 5개의 그림자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 모녀와 한 명의 부엌대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점점 멀어졌고, 춘희의 맨발이 남긴 붉은 자국 위로 눈발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하나씩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자국들이 완전히 묻히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살 연희의 눈에 새겨진 그 밤의 기억만큼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흘러도 결코 눈에 덮이는 법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한겨울 맨발로 쫓겨난 순이와 세 딸, 그리고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선 부엌대기 춘복. 과연 이들은 이 혹독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눈보라가 등짝을 후려치는 밤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춘희의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피가 얼어붙어 더 이상 붉은 자국조차 남지 않는 맨발로 눈길을 밟고 또 밟으며, 춘희는 오직 가슴에 품은 갓난아기의 체온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춘복이 연희를 업고 보미의 손을 잡아
끌며 헐떡거리고 있었으되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었을 때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고 그 틈에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산비탈 아래를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붕 반쪽이 내려앉고 문짝이 떨어져 나간 폐허 한 채였습니다. 한때 고갯길 행상들이 쉬어가던 주막이었으되 몇 해 전 주인이 세상을 뜨고 나서는 들짐승과 바람만이 드나드는 흉가로 변한 곳이었습니다. 순이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아이들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문짝 없는 입구로 들어서자 무너진 석가래 사이로 눈발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과 짐승의 배설물이 뒤엉켜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춘복이 연희를 내려놓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너진 문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투박한 두 팔을 쩍 벌려 문틀 양쪽을 짚고 자기 몸으로 바람을 막아 선 것이었습니다. 춘복아, 내가 얼어 죽는다. 순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였으되 춘복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요. 고기가 많으니까요. 살이 두꺼운 자기 배를 툭툭 치며 그렇게 말하는 춘복의 입술도 이미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와 보미를 패어 구석에 가장 바람이 덜한 곳에 밀어넣고 갓난아기를 두 아이 사이에 눕힌 뒤 자기 젖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들 위에 덮었습니다. 속적삼 하나만 남은 순이의 등짝에 칼바람이 파고들었으되 이를 악물고 부싯돌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궁이는 남아 있었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아 넣고 부싯돌을 부딪힌 지 수십 번, 마침내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여린 불씨가 마른 낙엽을 물고 번져나가자 폐허 안에 처음으로 주황빛 온기가 일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빛에 비친 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순이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세상에 온 것만으로 족하다. 어미가 반드시 길을 만들마. 그 목소리는 가늘었으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폐허의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처럼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살아남은 한 줄기 의지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 아궁이 불빛이 어른거렸고 그 속에서 어미의 젖은 눈가가 유난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이와 세 딸, 그리고 춘복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이 푸르게 물드는 사이 순이는 폐허를 뜯어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석가래를 쳐내고 새 나뭇가지를 얹어 지붕을 올렸으며 진흙과 짚을 이겨 벽에 구멍을 메워 나갔습니다. 춘복이 새벽마다 산에 올라 삭정이를 해오고 개울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동안 순이는 주막 아궁이의 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과 개울에서 잡은 미꾸라지가 하루 한 끼의 전부인 날이 허다하였으되 순이는 자기 몫을 덜어 아이들에게 먹이고 빈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굳은 살이 되었으며 무릎에 박힌 멍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폐주막이 자리한 고갯마루는 뜻밖의 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상도 내륙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행상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유일한 고개였던 것입니다. 봄이 깊어지며 보부상들의 발길이 하나 둘 이어지자 순이는 솥단지 하나를 구해와 국밥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과 된장을 풀어 뭉근히 끓여낸 거친 국밥이었으되 고갯길에 지친 행상들에게는 비단 위에 차린 궁중수라보다 귀한 한 끼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맛이 안 났는디 아주머니 국밥에는 뭘 넣은 거유? 배를 두드리며 물어오는 행상에게 순이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쌀이 귀하니 나물을 많이 넣었을 뿐인데
그것이 도리어 맛이 된 모양입니다. 순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국밥 밑에 깔리는 된장은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그대로 석 달을 숙성시킨 것이었고, 나물은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캔 연한 것만 골라 쓴 것이었습니다. 가난이 만들어낸 궁여지책이 어느 순간 천금을 줘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고갯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고갯마루에 국밥 한 그릇 끝내주는 주막이 하나 있다더라는 말이 보부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장터에서 장터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져 고갯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며 길을 덮었고, 한양으로 향하던 큰 보부상 행렬 하나가 오도 가도 못한 채 순이의 주막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20명 남짓한 보부상들이 좁은 주막에 빼곡히 앉아 순이의 국밥을 기다리는 광경은 이 작은 폐허 주막이 열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이와 춘복이 밤새 솥을 놀려 끓여낸 국밥이 나오자 보부상들은 감탄 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 행수상인 한 사람이 국밥 그릇을 비우고 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되 인매에는 후한 인심이 서려 있는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이 마시면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통하겠소. 아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작거리를 뒤집어 놓겠소. 순이가 국그릇을 거두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번뜩였으되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행수상인이 품속에서 손바닥만 한 나무 폐차 하나를 꺼내어 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장봉술이요. 한양시전에서 포목과 곡물을 다루는 보부상 행수인데, 이 폐차를 가지고 한양시전 어디서든 내 이름을 대면 외상이 통하오. 언젠가 한양에 올 뜻이 있거든 찾아오시오. 순이가 폐차를 받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이었으되 그 가벼운 무게 속에 순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 개의 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오래도록 등잔 아래에서 그 폐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폐허에서 시작한 순이의 국밥집은 한양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순이가 시댁에서 쫓겨난 지 5년이 지났고, 연희는 12살, 보미는 10살, 막내 다리는 5살이 되었습니다. 고갯마루 주막은 어느새 지나는 행상이면 누구나 한 끼를 걸치고 가는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으되, 순이의 눈은 이미 고개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주막에서 번 종잣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항아리 밑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 항아리가 가득 차던 날, 순이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장봉술 행수의 나무 폐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간다. 순이의 한마디에 춘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한양이라 하면 장안에서 가장 큰 저작거리 아닙니까요? 거기서 우리 같은 것이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요? 순이가 춘복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고갯마루 폐허에서 국밥을 끓일 수 있었다면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끓일 수 있다. 그 눈빛은 5년 전 폐허의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던 밤과 똑같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던 그 한 줄기 의지의 빛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외곽 허름한 새빵 한 칸에서 순이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봉술 행수의 폐차를 들고 시전의 곡물전을 찾아가 쌀을 외상으로 받아왔고, 직접 된장을 담그고 나물을 무쳐 다시금 국밥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국밥집이 이미 수십 군데나 있었고, 이름도 없는 새 가게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와 순이의 국밥을 맛본 손님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석 달 숙성 된장의 깊은 맛과
새벽 이슬에 캔 나물의 향이 한양의 혀를 사로잡기까지는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님이 늘면서 순이의 곁에 서는 세 딸의 모습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큰딸 연희는 15의 나이에 장부를 척척 정리하였습니다. 하루 팔린 국밥수와 들어온 재료의 양을 한치에 오차 없이 기록하는 연희의 빈틈없는 총기에 시전 상인들마저 혀를 내두르곤 하였습니다. 둘째 보미는 13세 나이로 시장 어귀에서 직접 식재료를 흥정하였는데 파 한 단 값을 깎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졌던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꼬마 거간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8살 막내다리는 서당에 다니며 그를 배워 어머니에게 한양의 물가와 시세를 정리해 알려주었으되 그 또박또박한 글씨와 명석한 정리 솜씨는 어른 서기의 것이라 하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처진 세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빛을 내며 어머니의 양팔이 되어가는 모습. 그것은 세상에 누가 뭐라 하여도 딸이라서 못 쓴다는 말을 정면으로 부수는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던 순이가 시장통에서 우연히 시댁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은 순이에게 포목을 납품하던 상인 하나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에 아들 얻겠다고 무당 굿판에 살림을 몽땅 말아먹은 집이 있다더군. 첩을 들였는데 그 첩한테서도 아이가 안 생기니 시험이란 사람이 미쳐 날뛰며 굿을 12번이나 했다는 겐디 논이란 논은 죄다 무당한테 넘어갔다지. 순이가 국자를 잡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실끝만큼 떨렸으되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국자를 도로 소태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부 앞으로 돌아가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순이의 표정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뒷방, 흔들리는 등잔. 아래에서 순이가 품속의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무릎 위에 조심스레 펼쳐 놓았습니다. 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쥐어진 그 천은 핏자국이 발의 갈색으로 변하였고 올은 더 풀려 시로라기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3번 빨고 3번 말린 위에 다시 5년의 세월이 더 씌워진 날띠낡은 베넷 저고리였으되 순이에게 이 천은 세상 어떤 뒤단보다 무겁고 어떤 금실보다 질긴 것이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베넷 저고리 위로 순이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핏자국 바로 옆에 새로운 얼룩이 하나 번져 나갔습니다. 순이가 그 천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이 천 위에 새겨진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 놓겠다. 그 목소리는 낮고도 단단하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칼갈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었음을,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 존재 자체가 어미에게는 온 세상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그때 뒷방문 너머에서 연희가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순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15 연희의 두 주먹이 이불 안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는 것도 그 밤의 비밀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시댁에서 쫓겨난 지 8배가 흘렀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작은 국밥집은 어느새 포목과 약재와 곡물을 함께 다루는 큰 상단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장봉술 행수의 상인 네트워크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순이는 국밥집의 수익을 곡물 유통에 투자하였고 그것이 포목으로 포목이 약재로 가지를 뻗으며 상단의 덩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춘복은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물 깃고 나무 패고 장작 쌓고 집 나르고 주막 시절부터 한양까지 묵묵히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온 투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이가 상단주 자리에 앉게 된 후에도 춘복은 비단옷을 입기를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부엌대기가 편합니다요. 마님 곁에서 국이나 끓이는 게 제 복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때 묻은 무명치마를 툭툭 털어 입는 춘복의 얼굴에는 이 세사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맑고 소박한 웃음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춘복이 시장에서 돌아오더니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을 비비꼬며 더듬거리는 춘복의 눈에 불안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요. 이상한 사람? 도겸 서방님 댁 하인이었습니다요. 저작거리를 기웃거리면서 혹시 여인 하나가 국밥집을 하지 않았소? 하고 물어다니더라고요. 마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순이의 장부를 넘기던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으되 그 속에 담긴 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 다를 삼켜 버린 뒤의 공허함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장부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찾게 내버려 두어라. 춘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요? 순이는 대답 대신 장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의 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도겸이 순이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10년 전 눈보라 속에 아내를 내쫓은 사내가 이제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이유가 과연 뒤늦은 후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음흉한 속셈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순이의 국밥집은 과연 조선 최대의 상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순이를 찾아다니는 도겸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순이가 시댁에서 쫓겨난 지 꼬박 10해가 흘렀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 종로 큰 길에서 한 골목만 꺾어 들어가면 우뚝 솟은 간판 하나가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월당. 세 딸이 태어난 달에서 이름을 따온 이 상단은 이제 조선 팔도의 포목과 약재와 곡물이 거쳐가는 거대한 물류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짐꾸러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수십 명의 짐꾼과 상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활기 속에서 3월당의 새 기둥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딸 연희는 17의 나이로 상단의 장부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올라오는 물산의 입고량과 출고량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꿰고 있는 연희의 눈매는 어미를 닮아 맑되 그 속에 서린 날카로움은 한양의 노련한 상인들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보미는 15의 나이로 직접 팔도 장시를 돌며 물류를 관장하였는데 10살적 꼬마 거간꾼이라 불리던 소녀는 어느새 보부상들 사이에서 보미, 행수라는 벼로까지 얻어 보미가 값을 매긴 물건에 토를 다는 상인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막내다리는 10살의 나이로 한양 사대부가의 자제들과 함께 서당에서 수학하며 상단의 대회 서찰을 도맡고 있었으되 다리가 쓴 서찰의 격식과 문장력에 감탄한 서당 훈장이 이 아이는 사내로 태어났으면 과거에 장원하였을 것이라 혀를 내두른 적도 있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던져진 세 딸이 이토록 빛나는 보석이 되어 어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 세상에 쓸모없는 자식이란 애당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3월당의 정문 앞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슬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월당 정문 앞 돌계단 아래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가 켜켜이 찌든 도포는 군데군데 해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난 광대뼈 위로 그을음이 묻어 얼굴색을 알아볼 수 없었으되 한때 기름지던 턱선의 흔적이 마른 가죽 아래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월 땅의 문지기가 코를 찡그리며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아무나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어서 물러나시오. 사내가 고개를 간신히 들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3월 땅의 우뚝한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제발 주인에게 국밥 한 그릇만 적선해 달라고 전해주시오. 사흘째 굶었소. 문지기가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서려는데 마침 마당을 가로지르던 춘복이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춘복의 발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짐바리를 안고 있던 두 팔이 힘을 잃고 축 늘어졌으며 동그랗게 벌어진 입 사이로 숨이 새어나가듯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겸 서방님? 사내가 춘복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자기 집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그 부엌대기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아본 순간 사내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수치심과 공포가 동시에 번져 올랐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도겸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어내고 산후의 몸에 얼음물을 끼얹고 눈보라 속에 맨발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내가 거짓골로 전락하여 자기가 내쫓은 아내의 상단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춘복이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3월당 안채 주인의 방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옥색 장판 위에 서안 하나, 문갑 하나, 그리고 정면 벽에 걸린 것의 점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베넷 저고리 세 벌이었습니다. 올이 풀리고 색이 발에 어디가 핏자국이고 어디가 세월의 얼룩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누가 보아도 내다 버려야 마땅할 낡은 천. 쪼가리 세 점이 조선 최대 상단의 주인방 정면에 액자처럼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세 딸이 태어나 처음 입었던 그 단 한 벌의 베넷 저고리를 순이가 세 번으로 나누어 각각 액자에 담아건 것이었습니다. 그 베넷 저고리 아래 서안 앞에 단정히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던 순이가 춘복의 다급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장부를 넘기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없었습니다. 순이가 서안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깨끗한 옥색 치마 저고리에 은비녀 하나만 꽂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금비녀도 눈을 찌르는 비단거 톳도 없었습니다. 다만 10년의 세월이 빚어낸 고요하고도 깊은 기품이 절제된 차림 위에 은은한 빛처럼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이가 정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순이의 발걸음은 느렸으되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눈 위에 핏자국을 찍으며 걸었던 맨발이 이제 고른 가죽신을 신고 자기 땅 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3월당 정문 앞에 순이가 섰습니다. 돌계단 아래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도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겸의 초점 없던 눈동자에 서서히 빛이 맺히더니 그 빛이 경악으로, 경악이 공포로, 공포가 벼락 같은 깨달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마치 느린 물결처럼 사내의 얼굴 위를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이? 도겸의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부른 것인지, 비명을 지른 것인지, 아니면 10년 만에 터져 나온 악몽의 끝자락이었는지 도겸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거지를 바라보듯 고요한 눈이 도겸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도겸의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사내의 몸이 흙바닥 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마가 돌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으되 도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짐승이었소.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이마를 땅에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퍽퍽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마 위에 살갗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고 그 피가 돌바닥의 흙과 섞여 검붉은 진흙이 되어 사내에 이마에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소. 하늘이 내린 벌을 받아 마땅하오. 제발, 제발. 3월당 마당에 있던 상인들과 짐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조선 최대 상단의 정문 앞에서 거짓골의 사내가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며 울부짖는 광경은 보는 이마다 숨을 멈추게 만드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아무 표정도, 아무 몸짓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 무겁고 어떤 비난보다 매서웠습니다. 순이가 뒤를 돌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이의 뒷모습이 정문 사이로 작아져 갔습니다. 도겸이 피 묻은 이마를 들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사내의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주인방 정면 벽에 걸린 세 벌의 낡은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열어젖힌 방문 너머로 보이는 그 천. 올이 풀리고 빛이 바랜 그 골품없는 천 쪼가리가 10년 전 자기 어머니 봉씨가 천한 것. 입힌 옷은 우리 집에 둘 수 없다며 내던졌던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도겸이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다 버린 아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내다 버린 딸들이 자라났습니다. 내다 버린 베네 저고리가 조선 최대 상단의 가장 높은 벽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쓸모없다고 짓밟은 모든 것이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세상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겸이 맨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3월 땅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으되 안으로 들어간 순이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순이는 왜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도겸은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거지로 몰락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이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은 직후 도겸과 봉씨의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이 번쩍이고 곳간에 쌀이 넘쳤으며 봉씨는 며느리를 쫓아낸 그 다음 날부터 새 며느리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봉씨의 집착은 이미 관기의 영역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첩을 데려왔으되 첩에게서도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기별이 없자 봉씨는 무당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굿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 잡고 떡 한 시루 올리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굿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무당이 큰 굿을 해야 한다. 금줄을 새로 쳐야 한다. 산신제를 올려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봉씨는 주저없이 곳간의 쌀을 풀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았습니다. 12번의 굿이 벌어지는 동안 봉씨의 재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무당의 손으로 넘어간 논이 5마지기, 10마지기를 넘어설 때쯤 도겸이 어미에게 이제 그만하시오라 가나였으되 봉씨는 눈을 부릅뜨며 내리쳤습니다. 아들 하나만 들어서면 이 모든 것이 1000배 만배로 돌아올 터인데 내 놈이 어미의 뜻을 꺾으려 드느냐. 도겸은 어미의 고함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미에게 대드는 것은 10년 전 아내에게 찬물을 끼얹던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비겁한 사내는 약한 자에게만 사나운 법이었습니다. 그 사이 기생 출신이었던 첩은 봉씨의 관기와 도겸의 무능에 질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첩은 안방 문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폐물 보따리를 통째로 챙겨 담장을 넘어 사라져버렸고, 도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첩이 쓰던 분 냄새와 빈 문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이 바닥나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고리로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 원금의 3배가 되었고, 마을 아저는 그 틈을 타 도겸 명의의 논밭 문서를 교묘하게 빼돌렸습니다. 기와 지붕이 뜯기고 마루가 뜯기고 대문이 뜯기는 동안 봉씨는 병석에 누워 가래를 토하며 아들만 있었으면 하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이 저지른 악행 중 가장 추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이를 내쫓은 직후 도겸은 순이 친정에 남아있던 마지막 밭 한 떼기를 빼앗아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사위가 빼앗아 간 밭은 순이의 늙은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어 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딸이 쫓겨났다는 소식에 이어밭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석 달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의 순이에게 전해진 것은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뜬 지 2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의 순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양 국밥집 뒷방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남은 순이가 품에서 베넷저고리를 꺼내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잠든 아이들이 깰 것이었기에 순이는 베넷저고리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웅크린 채 어깨만 파들파들 떨며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통곡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방문 너머 잠든 줄 알았던 큰딸 연희가 이불 속에서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15살. 연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두 주먹이 이불 안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고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맹세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밤에 연희만이 알고 있었으되 훗날 봉씨의 얼굴 앞에서 그 맹세가 서리빨처럼 매서운 말이 되어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3월당 정문 앞으로 돌아옵니다. 흘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도겸은 결국 쫓겨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못한 채 장단 앞에 주저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도겸의 등에 3월당 처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으되 그 그림자의 주인은 끝내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채 주인방에서 순이가 베넷저고리가 걸린 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괜찮다. 내 딸들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 저 사람에게 줄 눈물은 아버지 산소에 이미 다 쏟았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10년의 세월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돌처럼 굳어버린 더 이상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겸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3월 땅의 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사내 하나가 아니라 10년 전 순이를 짓밟았던 모든 악의 첫 번째 조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도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순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소름 돋는 진실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도겸과 봉씨에게는 어떤 천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순이가 아직 모르는 그 진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겸이 3월당 앞에서 쫓겨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 3월당 정문 앞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겸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가 든 비단옷을 겹겹이 걸치고 있었으되 그 어느 것도 비를 막아 주지 못하여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한때 가락지를 주렁주렁 끼었을 손가락은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회색빛. 살간 위로 힘줄이 붉어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등이 반쯤 굽어 키가 반뼘은 줄어 보였으며 가래가 섞인 기침을 연신 토해내는 입가에는 마른 침이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씨였습니다. 봉씨가 3월당 정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닷새 전 도겸의 소동을 겪은 터라 낯선 거지에 대한 경계가 한층 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봉씨는 문지기들의 앞을 비집고 들어가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른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앙상한 팔로 문지기의 팔뚝을 붙잡고 늘어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빗속에서 울부짖는 늙은 여인의 고함이 3월당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상인들과 짐꾼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문 앞을 바라보았고 안채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연희의 귀에도 그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연희의 붓끝이 장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으되 연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17 소녀의 눈동자 속에서 차갑고도 또렷한 빛이 한 줄기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순이에게 먼저 다가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순이가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 어미의 젖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던 7살. 아이가 그 밤 이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것. 그러나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겨 마침내 이가 물린 단검처럼 벼려놓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가 3월당 정문 앞에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문지기에게 붙잡혀 흘바닥에 주저앉은 봉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누더기 사이로 봉씨의 탁한 두 눈이 연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우리 연희냐? 봉씨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한때 딸년 새 때리고 당장 꺼져라 고 내뱉던 그 쩌렁쩌렁한 앙칼치. 음성은 온데간데 없이 가래가 섞인 늙은 목소리만이 비 속에서 축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봉씨가 진을 위에서 무릎으로 기어오며 앙상한 손을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할미를 알아보겠느냐? 아이고, 이렇게 크다니. 이렇게 이쁘게 크다니. 우리 연희. 연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봉씨의 뻗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으되 연희의 치맛자락에는 닿지 못하였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을 깎아 만든 칼날처럼 차갑고 또렷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보라치는 밤에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를 맨발로 내쫓으셨지요. 봉씨의 뻗은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발에서 흘러내린 피가 어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빗소리가 잠시 멎은 것처럼 3월당 앞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손녀라 부르시렵니까? 봉씨의 뻗었던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힘을 잃고 축 늘어져 진을 위에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봉씨의 손등 위로 흘러내려 앙상한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를 타고 흙탕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때 알록달록한 가락지가 빛을 뿜으며 우물가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쥐고 찬물을 끼얹도록 부추기던 바로 그 손이 이제 진을 속에서 벌레처럼 무력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씨가 울부짖으며 흘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하였으되 연희는 더 이상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한양 한성부관아 앞에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순이가 1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한성부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순이 친정의 밭을 강제로 빼앗아 팔아치운 매매 문서, 봉씨가 무당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차용증, 그리고 기생첩을 들이며 순이의 혼서지를 불태운 정황을 증언할 인물들의 명단까지. 두툼한 보따리에 담긴 문서들은 10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한성부 판관이 도겸과 봉씨를 불러 신문하는 날이 잡혔습니다. 관아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판관이 상석에 앉자 양옆으로 도열한 포졸들의 곤장이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고 들것에 실려온 봉씨는 기침을 토하면서도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원고석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뒤에 세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판관이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산후사흘 된 여인을 한겨울 밤에 맨발로 내쫓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도겸이 고개를 더 숙이며 그러하옵니다라 대답하였습니다. 판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를 내쫓은 뒤 아내 친정의 밭을 빼앗아 팔아치운 것도 사실이냐? 도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려 하자 판관이 매매 문서를 들어보이며 다그쳤고 도겸은 마침내 그러하옵니다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판관이 증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아문이 열리고 투박한 무명치마에 때가 묻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더듬거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춘복이었습니다. 평소 사람이 많은 곳에 서면 더듬거리는 말이 더 심해지는 춘복이었으되 오늘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꽉 누르고 판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너는 10년 전 그 밤에 무엇을 보았느냐? 춘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똑똑히 봤습니다요. 목소리가 떨렸으되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님이 피를 흘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큰 마님이 뒤에서 돌을 던지셨습니다요. 관아 마당에 술렁거림이 번졌습니다. 판관의 눈이 가늘어졌고 순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등에다 대고요. 좌중이 경악하였습니다. 돗자리 위의 양반 방청객들 사이에서 세상에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포졸들조차 눈을 질끈 감는 자가 있었습니다. 봉씨가 들것 위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다. 천한 부엌대기 년의 말을 믿느냐. 종년이 감히 양반 마님을 모함하다니 당장 전년의 입을 찢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춘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품속을 더듬더니 낡은 무명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내어 판관 앞에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주먹보다 약간 큰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돌의 한쪽 면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순이의 등에서 빼낸 그 돌에 묻은 피가 세월이 흘러 거의 검은 빛으로 변하였으되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춘복이 그 돌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등에 박혀있던 돌입니다요. 제가 빼내서 피를 닦으려 했는디 닦다가 그냥 두었습니다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관아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판관이 돌을 집어들어 검붉은 얼룩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을 품에 간직한 돌멩이 하나. 그를 모르는 부엌대기가 증거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리 없었으되 그저 언젠가 마님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품에 넣어두었던 그 투박한 충심이 관아의 냉정한 공기 속에서 돌멩이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로 좌중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판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도겸과 봉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순이는 정녕 이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일까요?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판관이 봉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순이를 내쫓은 까닭이 오로지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느냐? 봉씨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관아 문 밖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판관이 미리 소환해 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잣집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두툼한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봉 씨와 제가 나눈 혼인 약조 문서입니다. 순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서가 판관에게 넘겨졌고 판관이 그것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 씨가 며느리 순이를 내보내는 대가로 이웃마을 부잣집의 딸을 새 며느리로 들이되 그 대가로 논 열 맞이기를 봉 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겸이 순이를 쫓아낸 진짜 이유는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봉 씨가 이웃마을 부잣집과 미리 재혼을 약조해 두고 그 대가로 논 열 맞이기를 받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딸만 낳는다는 핑계는 처음부터 순이를 내쫓기 위해 만들어 낸 구실에 불과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순이가 원고석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순이는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아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이라는 자책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고 또 삼키며 그 미안함을 분투의 연료로 태워 여기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책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 자기 딸들은 처음부터 핑계에 불과하였고 봉 씨에게는 논 열 맞이기의 거래, 대금이 자기와 딸들의 목숨보다 더 무거웠다는 사실. 그 진실이 관아 마당에 낭독되는 동안 순이의 떨리는 두 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 부잣집 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 씨가 받은 논 열 맞이기 대금을 무당에게 몽땅 탕진하여 약조가 불발되었습니다. 저는 논을 넘겼으되 새 며느리를 보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에 저 역시 봉 씨를 고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 씨의 탐욕이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내쫓아 받은 논을 무당에게 갖다 바쳤고 그 바람에 재혼 약조마저 깨져 양쪽 모두에게 사기꾼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봉 씨가 들것 위에서 몸을 뒤틀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양반가의 안주인이었다. 내 아들에게 대를 이을 사내를 얻으려 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하지만 관아 담장 밖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봉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인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내 논 내놔라. 내 속감 내놔라. 병든 어미 약값으로 빌려준 돈을 그 무당 구판에 쓸어 넣었다면서 담장 너머로 쏟아지는 원성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고 봉 씨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관이 신문을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할 말이 있느냐?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봉 씨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것에서 몸을 끌어내려 바닥을 기며 순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진흙이 묻은 앙상한 손으로 순이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널 낳은 자식처럼 여겼다. 내가 나이 들어 눈이 멀었던 게야. 제발 이 늙은 애미를 한 번만 봐다오. 10년 전 씨가 썩은 년 당장 맨발로 나가 뒤져라고 내뱉던 그 입에서 낳은 자식처럼 여겼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이불을 걷어차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쥔 아들을 부추기고 등 뒤에서 돌을 던지던 그 손이 이제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봉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고함이 아니었고, 비명이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10년의 세월이 빚어낸 무게가 한 글자, 한 글자의 납덩이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자식처럼 여긴 적이 없으셨지요. 봉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이가 봉 씨의 손을 떼어내었습니다.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늘기 묻은 앙상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어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봉 씨의 손이 힘없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아 처마에서 빗물이 봉 씨의 손등 위로 톡 떨어졌습니다. 한때 금가락지가 번쩍이며 며느리의 이불을 걷어차던 그 손이 이제 진을 속에 파묻혀 빗물에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겸이 바닥에서 기어 순이 앞으로 왔습니다. 순이, 아이들 앞이라는 것 하나만 봐서 제발. 도겸의 이마가 순이의 신발 앞 풀바닥에 닿았습니다. 한때 기름기가 번들거리던 얼굴은 누렇게 뜬 해골 같았고 거들먹거리던 어깨는 움츠러들어 새우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콧물과 눈물과 지늘기 범벅된 얼굴로 제 발을 되뇌는 사내의 모습은 10년 전 우물가에서 아내에게 얼음물을 끼얹던 그 거만한 폭군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순이의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딸 다리가 어머니 뒤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바닥에 엎드린 사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살의 맑은 눈이 도겸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도겸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늘기 묻은 얼굴 위로 피가 섞인 눈물이 흘러내리는 사이 사내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달아. 다리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없었고 원망이 없었고 슬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파랗다거나 물이 차갑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의 색깔도 실리지 않은 투명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도겸에게는 이 세상 어떤 칼날보다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세 딸 중 자기 얼굴을 아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첫째 연희는 그 밤의 기억만을 안고 있었고, 둘째 보미는 아버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셋째 다리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쫓겨났으니 아비의 얼굴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으되 아비 노릇을 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으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으로 관아 마당의 흙바닥을 치기 시작하였으되 그것은 10년 전 3월당 앞에서의 울부짖음과는 달리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텅 빈 통곡이었습니다. 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겸과 봉 씨는 산후 여인을 한겨울 밤에 맨발로 내쫓은 죄, 친정 재산을 강탈한 죄, 차용증, 사기의 죄, 그리고 혼인 약조를 빙자한 기만의 죄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관노비에 처한다. 봉 씨가 포졸들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앙상한 발이 진을 위에 질질 끌리며 흙탕물이 튀었고 그 와중에도 봉 씨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판관이 봉 씨의 등을 향해 차갑게 일갈하였습니다. 아들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잃어 망한 것이다. 그 한마디가 관아 마당에 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봉 씨의 질질 끌려가는 뒷모습이 관아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판관의 그 말은 빗소리 사이로 오래도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순이가 빗길을 걸었습니다.
가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으되 순이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옥색 저고리에 어깨를 물들이는 것을 그대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1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어깨는 가벼워야 마땅하였으되 순이의 발걸음은 도리어 무거웠습니다. 통쾌함 뒤에 남은 것은 씁쓸함이었고 그 씁쓸함의 밑바닥에는 친정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가시가 여전히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허둥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복이었습니다. 종이 우산 하나를 들고 빗속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곁에 다다른 춘복이 우산을 순이의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춘복의 키가 순이보다 반뼘은 작았기에 우산을 올리려면 팔을 있는 대로 뻗어야 하였고 그 바람에 춘복의 몸은 빗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흠뻑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춘복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물만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춘복이 관아에서 나온 이 빗길 위에서 마침내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아프셔도 됩니다요. 투박한 사투리에 실린 그 한마디가 빗소리를 뚫고 순이의 가슴에 가닿았습니다. 이제 그만. 춘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산을 든 팔이 바들바들 떨렸으되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 폐허의 문 앞에서 자기 몸으로 바람을 막아섰던 그 밤처럼 춘복은 자기가 젖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춘복의 우산을 든 손을 잡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투박하고 거칠게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도 아이들도 그 겨울밤에 죽었다. 고맙다, 춘복아. 춘복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마님이 가시는 데를 따라갔을 뿐인데요. 두 여인이 빗속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최대 상단의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부엌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손을 잡은 그 모습에는 신분의 높낮이 따위는 끼어들 틈조차 없는 1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3월 땅의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간판 아래에서 세 딸이 우산을 들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보미의 어깨를 감싸고 보미가 다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빗물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순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춘복이 젖은 소매로 코를 훔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빗길 위에 나란히 찍히는 두 켤레의 발자국이 3월 땅을 향해 길게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 땅 앞마당에 매화나무가 활짝 꽃을 피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하던 가지마다 하얀 꽃잎이 소복이 내려앉아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 두어 장이 사뿐히 흩날려 마루 위에 내려앉곤 하였습니다. 순이가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마루 끝까지 길게 뻗어와 순이의 무릎 위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매화 향기와 흙내음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큰딸 연희가 상단에 봄맞이 장부를 들고 와 어머니 옆에 앉아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봄 첫 물산의 입고량과 팔도 장시의 시세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연희의 목소리는 맑되 빈틈이 없었고 장부를 넘기는 손끝에는 어느새 어미를 닮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보미가 팔도에서 올라온 첫 물산 목록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상도의 포목, 전라도의 곡물, 강원도의 약재까지 줄줄이 적힌 목록을 펼쳐 보이는 보미의 얼굴에는 고갯마루 주막 시절 파 한 단 값을 깎던 10살 소녀의 야무짐이 더 깊고 너른 그릇이 되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다리가 서당에서 돌아와 마루 위로 올라오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볼에 봄바람이 남긴 분홍빛 홍조가 피어 있었고, 어미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는 그 작은 몸에서 먹향기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세 딸이 곁에 있었습니다. 순이가 세 딸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연희의 눈매에서 자기를 보았고, 봄이의 웃음에서 친정어머니를 보았고, 다리의 이마에서 세상을 떠난 친정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세 벌의 낡은 베네저고리를 한 벌씩 조심스레 내렸습니다. 올이 풀리고 색이 발에 거의 비단결이 사라진 천이었습니다. 첫째 것에는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둘째 것에는 눈물 얼룩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으며, 셋째 것에는 10년 전 눈보라 치던 담의 흙자국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마루로 돌아와 세 딸 앞에 베네저고리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외할머니가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입혔고, 이제 너희의 것이다. 세 딸이 저마다의 베네저고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비단이 아니라 무명이고, 금실이 아니라 삼실이지만, 이 천 하나에 내 어미의 평생이 들어있다. 연희가 베네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봄이가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가 두 손에 올려진 작은 천을 내려다보다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이 한 장이 바람에 실려 날아와 순이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순이가 그 꽃잎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매화 너머로 펼쳐진 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세상에 온 것만으로 족하다. 처음으로 그 말 끝에 눈물이 아닌 미소가 함께하였습니다. 10년 전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처음 읊조렸을 때 그 말은 갓 태어난 생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폐허의 아궁이 앞에서 두 번째로 되뇌었을 때 그 말은 절벽 끝에서 밧줄을 붙잡는 의지였습니다. 3월당 안채에서 세 번째로 삼켰을 때 그 말은 분노와 슬픔을 눌러 삼킨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화가 흩날리는 봄볕 아래에서 네 번째로 흘러나온 그 말은 비로소 제 본래의 뜻 그대로인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세상에 온 것만으로 족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마루 아래 마당에서는 춘복이 빗자루로 매화 꽃잎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들어 마루 위에 내 모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에 빗자루를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춘복의 얼굴에도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위로 맑고 소박한 웃음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아들이냐 딸이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맨발로 내쫓겨서도 세 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두 손. 그 손이 만들어 낸 3월 땅은 비단과 금이 아니라 한 올 한 올 눈물로 짠 베네저고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봉 씨는 끝까지 아들만 있었으면 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봉 씨에게는 아들인 도겸이 있었고 그 아들은 아내를 짓밟고 장인의 밭을 빼앗고 첩에게 살림을 털리며 어미와 함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사람의 도리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었고 딸만 있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든 길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온 것만으로 이미 족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봄볕처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